저는 김천 수도암이라는 절에서 왔고요. 수도암은 선원이 있는 도량입니다. 선원에서 저도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법회도 다니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개인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번 주말이 올해 들어서 가장 최강 한파가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들 찾아오셔서 이 한파를 뚫고서 보니까 뭐 부산에서도 찾아오시고 좀 하셨네요. 먼 길 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법문을 하게 된 주제는 이미 사실은 공지는 했습니다. 조계사 이제 측에는 공개를 했지만은 앞서서 설명은 해주신 것 같은데 주인의식과 손님의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화를 말씀드려보자면은 법륜스님이 예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가를 하시기 전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냐면 봉암사에서 약간 부목수임을 사신 적이 있으세요. 부목수임을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을 큰 일을 계획하신다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 하고서 고민하시다가 좀 생각의 시간을 갖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봉암사에서 부목수임을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봉암사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중의 일이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좀 숙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건만 이게 하나하나 다 잘못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고치겠다.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사중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법륜스님 뭐 제가 만나뵌 적은 없지만은 뭐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하긴 그렇지만 약간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뵐 적에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눈에 띄는 이게 허술한 점들이 많이 보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불철주야 일하면서 애를 쓰시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시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작을 패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서암 스님이라는 이제 조실 스님이 계셨죠. 서암 스님. 그 모습을 보시고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자네 없이도 이제까지 봉암사 잘 있었네. 이 한 말씀을 툭 던지신 거예요. 자네 없이도 이제까지 봉암사 잘 있었네. 별스럽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륜스님을 오랫동안 관찰하신 거죠. 들어와서 처사로 지낸다고 딱 들어왔지만은 온 일에 다 신경 쓰면서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좀 과했다는 면을 보신 거예요. 법륜스님이 또 이런 일화도 말씀하세요. 법당에서 예불을 하는데 행자님들이 와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행자님들이 많이 와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님들 사이에 이게 향로하고 청수의 위치를 가지고 좀 옥신각신 좀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향로가 이쪽에 가야 되고 청수가 이쪽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사실은 법륜스님은 법사 생활을 오래 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위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행자님 향로는 이쪽이고 청수는 이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이제 행자님들이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셨나? 처사가 뭘 안다고 그래? 하고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근데 사실 법륜스님은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아시는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은 아니 절에 온 지도 며칠 안 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가 나셨다고요. 화가 나시니까 그런 말을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 처사지 스님이 아니라 처사지 이런 자각이 들어오신 거죠. 근데 뭐 겉으로는 내가 이제 처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점이 단순히 청수와 이제 향로의 위치만 두고서 그렇겠어요. 매사에 일을 하면서 내가 옳다
내가 이거 다 바꿔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서함 스님께서 사실 지켜보신 것이겠죠. 근데 어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담으로 사담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른들은 안 보는 척해도 다 보고 계세요. 이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행자 때 우리 시자 스님 사형 스님들이 계신데 우리 사형 스님 중에 좀 이제 대학을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교가 아니라 강원에서 리포트를 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때 리포트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안 받으신 사형 스님께서는 그게 힘들 수가 있잖아요. 리포트 쓰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행자님 리포트 써봤어요? 예,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내 거 대신 써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자 신분에도 이제 사형 스님의 부탁으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대승기실로는 아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모르는데요 하니까 그냥 복사해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표절이죠. 표절에 걸리는 건데 뭐 학인들 사이에 표절이 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리포트만 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행자신분에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자쌤이 안 계실 때 그냥 좀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 앉아 있었는데 어디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드래곤볼이라고 굉장히 재밌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야 이거 재밌지? 내가 초등학교 때 봤던 거지 하고서 오랜만에 한 십수년 만에 슬쩍 열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더군다나 행자 시절에. 그것도 또 약간 딴짓이잖아. 딴짓이 원래 재밌어요. 이렇게 뭐 경전 공부 안 하고 딴짓 하고서 그걸 제가 한 두어 번, 세 번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래곤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뒷방문이 쓱 하고 열리더라고요. 쓱 열리면서 오? 이게 뭐지? 딱 돌아보니까 제 은사 스님, 노장님이 저를 딱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행자 신분에 딴짓하다 걸렸으니까. 그런데 쓱 여시고서 저를 딱 쳐다보시고서 다시 문을 쓱 닫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어른들은 정확하게 본다. 딴짓해도 그거 다 안다. 왜냐하면 정확한 순간을 그렇게 찾아서 딱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노장님께서 저 언제 저놈은 놀기 좋아하는 놈이다. 이거를 이미 파악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은 무심한 듯 그냥 옆을 쓱 지나가듯 하지만은 정확한 순간을 파악하시는 게 사실 어른들이세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번 법회의 주제는 주인의식과 손님의식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인의식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너가 주인이다. 참새들도 주인일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법당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따뜻하고 그나마 영하 10도의 바깥보다는 여기가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 뭐 쌀 몇 톨도 좀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는데 참새들이 보이는데 그 주인의식에 관해서 임재 스님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처작주 다 들어보셨죠? 수처작주. 수처작주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그 구절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문에서 임재 스님이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마음 밖을 향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라고 하였다. 그대들이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 모두가 진실해질 것이다. 어떤 경계가 닥쳐온다 해도 이를 바꿔놓을 수 없다. 설령 묵은 습기와 오무건재의 업보가 있어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수처작주만 좀 이야기하시는 경향성이 있어요. 입처계진, 뒤에 말은 좀 빼버리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구절을 한번 읽어본다면
그대들이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 입처 모두가 진실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입처 개진이 되기 위해서 수처 작주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처 작주하면 입처 개진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입처 개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처 작주부터. 왜냐면 입처 개진하기 위해서 수처 작주가 필요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처 작주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구절도 되게 중요해요. 수처 작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마음 밖으로 향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지 비로소 수처 작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자 때 행자 노트라는 걸 제가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가끔 제가 펼쳐봐요. 행자 노트 때 내가 뭐라고 썼나. 그럼 이제 행자 때 신심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충만할 거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는 실행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수자라면 야반도주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제가 야반도주를 아직 못 해봤어요. 걸망 싸고서 밤에 도망가야 되는데 거침없이 야반도주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해봐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자 노트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되게 집중해서 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마 스님 어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달마 스님에게 제자 해가 스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떤 것이 불교를 닫고 수행하는데 제일 요긴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달마 스님이 관심일법 총섭쟁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관심일법,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총섭쟁, 일체의 행을 모두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관심일법, 자기 마음을 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을 한다면 총섭쟁,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깥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이 바깥일이 저건 저런 일 때문에 잘못된 것이야.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간 거야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으로서 그것을 분별하고 취사하고 평가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별거 아니야.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뭐 생각보다 허당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하면 안 되지. 또 그걸 얘기해서는 안 되지. 이런 도리를 어긋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관심일법의 측면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의 도리로서 어떤 예의로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런 말을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건 뭐냐면은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있어.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남의 비난이나 평가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잘나고 싶어하는 내가 없다면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불편하거나 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언짢거나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나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마음이 바깥을 향해서 치달아 있다면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고 말이 잘못된 건 지적하게 되겠지만은 나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면은 내 욕망이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일법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이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행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근데 아까 전에 법륜 스님 일화 있었잖아요. 법륜 스님은 어떠셨겠어요? 법륜 스님 물론 지금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으로 저는 항상 법륜 스님을 제일 처음으로 꼽습니다. 이제 선원의 어른 스님들도 물론 계시지만은 제가 법륜 스님을 항상 제일 처음으로 꼽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법륜 선생님께서는 좀 연세도 한 30대 뭐 초반이셨겠고 약간은 뭐 실수도 하셨겠죠. 지금은 워낙 잘하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당신께서 관심이 밖으로 가 있었어. 저 일 잘못되었어. 이렇게 일 처리해서 안 돼.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이 모든 게 사실은 바깥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 마음이 불편해 있던 거야. 이거 다 내가 싹 다 뜯어다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약간 이제 분별심을 가지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서암 스님이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법륜 스님의 마음에 기반에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방식대로 다 이렇게 다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신 것이 사실은 서암 조실 스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신 거예요. 자네 없이도 이제까지 봉암사 잘 있었네. 네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처사가 없어도 이 봉암사 잘 지내왔네. 이렇게 어른들은 한마디 탁 던져도 이렇게 깨달음과 성찰의 말씀을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주인이시란 건 뭐냐면은 내가 주인의 입장에 서서 남을 평가하는 게 주인의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된다면 동시에 뭐가 되냐면 남들은 객이 돼요. 객. 나는 주인이고 너는 객이야. 근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생각으로서 그 모든 조직, 어떤 성향들, 습성들 다 뜯어고치고 다 새롭게 정비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주인의식을 그렇게 과도하게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옆에서는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다 해야 되니까 말은 맞아. 그런데 불편해. 그런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처작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수처작주의 해석을 두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작주가 있잖아요. 수처, 이르는 곳마다 작주란 건 뭐냐면은 지을 작자에 주인 주자예요. 주인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주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하지 내가 주인이다. 수처마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처는 어때요? 내가 이런 상황에 다양한 역할을 고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선 저런 역할도 하고 저런 상황에선 또 이런 역할도 하고 내가 이제 있는 처소마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주인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내가 중심에 가장 견고한 중심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처작전은 뭐냐면은 입처개진을 하기 위한 그 상황,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진리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서의 수처작주인 거예요. 그래서 수처작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는 이 착각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작주는 그 누가 중심에 있는가 위치나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마다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행위를 한다는 그런 작용성의 의미를 더해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하고 저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주인이다, 중심이다. 이런 착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정치평론가가 있더라고요. 정치가 굉장히 요즘에 지대한 관심사가 됐죠. 지금 제가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집회 준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그렇지만은 정치 어떤 역할에 가다가 당신이 어떤 지지하는 누구 정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봉사도 하고 역할도 하고 조문도 하고 해.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이 딱 당선이 됐어. 어느 자리에. 그러면 정치평론가 일선에 있는 정치평론가가
100에 99명은 뭔가 원한대요. 그런데 한 명, 한두 명 정도는 자기 역할 딱 끝내고 다시 초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굉장히 희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 일만 했어. 근데 내가 사람한테 원하지 않아. 무언가를. 나는 내 신념에 맞게끔, 정치적인 어떤 철학에 맞게끔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역할을 하게끔 조언과 역할을 할 뿐이지 역할을 끝내고서 다시 물러나는 거예요. 이런 분 굉장히 멋있어요. 이런 분이 저는 수처작주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를테면 어떤 뭐 회사 사장이라 하더라도 저 정치 역할에선 뭐 봉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남들한테 다 존경받아 하는 어떤 사장의 위치지만은 여기서 나중에 봉사활동하고 계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사장의 위치를 고집해서겠어요? 2년에 따라서 난 봉사자도 하고 저쪽에 가서는 그냥 뭐 어떤 모임에 회계도 하고 자리를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역할도 고집하지 않고 2년에 맞게끔 자기 역할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게 진정한 주인의 모습이겠죠. 근데 제가 이런 주인의 역할에 관해서 제가 한번 사촌 동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자식이잖아, 자식. 저희 사촌 동생이지만 누군가의 고모나 고모부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똘똘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반에서 네가 3등 안에 들면 뭘 해주겠다. 뭐 이를테면 뭘 사주겠다. 이런 거래들이 당연하게 있었잖아요. 거래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당연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3등 안에 들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뭘 했어? 그러면 이를테면 뭐 게임기를 사줘. 뭐 워크맨을 사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그거는 거래를 빌미로 해서 자녀들을 노예근성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뭔데?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어야 된대. 조건 없이 사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지.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어야 되고 조건 없이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맞아서 또 설득이 됐어. 고모부가 또 사줬는데 뭔가 당하는 느낌이야. 거래의 노예, 조건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이런 주장은 맞지만 뭔가 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래심. 많은 사람들은 거래심을 원해요.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넌 나한테 이걸 해줘라. 근데 아까 전에 정치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정치판에 여기 들어가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많이들 없으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당신 인생들을 좀 정리하시고 수행 정진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거래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정치판에서의 거래심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자식에 대한 거래심이 좀 있어요. 내가 너를 20년간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응당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래심 좀 있으시죠? 인간이라면 있는 거예요. 그게 초연하게 살아가신다. 수행이 굉장히 많이 되신 분입니다. 되신 분이지만 인간은 거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래하려는 마음을 접고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곧장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인연이 닿으면은 집착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집착 없이 무언가를 행해야 돼요. 집착 없이 일을 행한다면 사실은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집착 없이의 근거는 우리 불교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불교에 삼법인이라는 가르침이 있죠. 아주 불교의 기본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제법 무아예요. 무아설이라고. 무아의 뜻은 뭐냐면은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고정하고 싶어 하잖아. 야, 내가 이런 위치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변화하는데 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또 우리 사람의 중생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이 수처작자를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결정해. 내가 판단해. 이런 역할로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법 무아와 관련돼서 또 뭐가 있냐면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해요. 인연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나의 위치도 변하고 자녀의 모습도 철학도 다 변해요. 근데 내가 내 위치를 고정하고 싶어해. 자녀를 어떠한 상태로서 규정하고 싶어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해.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기 남편 자기 마음대로 되는 분 있으세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무살도. 근데 그 마음 하나 탁 내려놓으면 사실은 저게 참 보기가 좋은데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20년쯤 지나서 저 내 마음대로 해보려다가 안 돼. 20년쯤 지나서 포기하니까 그게 또 되는 측면이 있는 면도 있어. 참새 부지런히 다니고 있네요. 그렇죠. 나의 역할을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들의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사상이라는 게 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왔죠. 아상이 이제 근본되는 상인데 근데 스님들한테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 말고 따로 하나가 상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은 중상이란 거예요. 중상. 나 중이다. 나 스님이다. 뭐 스님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스님상이란 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또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출가를 했죠. 출가를 올해 20년 차로 됐는데 20년 차로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삼배를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기 분들 같은 경우 내 아들이 스님 한다면 내가 삼배도 하고 뭐도 해주고 공양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뭐 제 집에 가면 원재 왔어? 그래서 저를 원재라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 은사 스님 정도는 그렇게 불렀는데 언제 왔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스님한테 얼른 삼배하쇼. 이러겠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요. 인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부모한테만큼 뭐 그렇게 절을 받을 만큼 잘난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런데 인연이 자연스럽게 된다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도반 스님들 중에는 집에 가면 극진한 대우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삼배하고 자리 모시고 이렇게 법문 청하고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아직 근기가 모자라서 그런지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 스님이에요. 삼배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관계가 불편해져. 중상이라고. 내가 고개 빳빳하게 서 있고. 그렇죠. 근데 내가 친구를 만나서 이를테면 친구인데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잖아요. 대학교 때 인연도 있겠고 거기서 법문만 해대고 부처님 가르침에 얘기를 해대고 하면은 저 친구는 관심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군대 동기가 한번 찾아온다게 그럼 그 양반은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불교 얘기하고 내가 스님으로서 대업 받겠다는 그런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스님상, 중상도 사실 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런 역할을 하지만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착각을 한다면 스스로 괴로워져요. 남들도 불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사실 중상도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스님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 상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의식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주인의식만큼 필요한 게 사실 손님의식인가요? 손님의식. 손님의식이란 말은 없죠. 주인의식은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그간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이 어떤 살면서도 네가 주인이 되라. 모든 걸 주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약간 내가 도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대도요. 근데 요즘 여기 손자들 보세요. 주인의식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하다가 실행하다가 안 되면은 실패하면은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되게 시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든 시도 다시 해서 문제점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든 성공해보자 이런 게 당연했지만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된 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의식의 과도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주인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된다.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중심이다. 이러한 것들의 어떤 부작용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의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식의 주체로서 중심으로서 자리 잡는 그 피해를 우리는 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주인의식과 손님의식이 적당히 균형을 이룬다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에서 회사 한 10명쯤 다닌다 쳐봐요. 어떤 부서에. 그 중에 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 두세 사람 한다고 하대요. 한두 사람. 8명, 7명은 좀 설렁설렁하게 한대요. 근데 세상 일이 다 그래. 어디 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치열하게 하는 사람은 몇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설렁설렁해.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만 바른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설렁설렁하는 것도 괜찮아요.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으로 살아라 얘기한다면 틀렸어요. 그 회사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사장 거예요. 사장 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장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는 손님의식으로 회사를 다니겠다. 설렁설렁. 저는 그 사람도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손님을. 근데 손님인데 어쩌다 보니까 20년간 손님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주인의식의 과도한 어떤 집중성을 내가 너무 이제 일을 다 처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버려놓고서 원만하게 흘러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서 요즘에 20대 이전에 MZ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손님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나쁜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조성된 형태라고 보고 있어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야. 이 집단 전체보다는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고 요즘엔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들죠. 자기 자신의 소중히 가꿀 줄 알아야지 집단에도 헌신할 수 있고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주인의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역할로서 주인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근원에서는 우리는 손님이에요. 손님. 나라는 존재를 한번 볼까요? 나라는 존재도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한국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서울이라는 곳 어떻게 보면 조계사라는 이 법당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수명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많이 살면 잘 살면 100세를 가시죠. 근데 이 100세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조계사도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 몸뚱어리도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우주에 비한다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해요. 거기서 우린 살아봤자 100년을 살아요. 고작.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이 전체에 비한다면
우리가 몸과 생각이라는 이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주체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우주, 이 무한한 시간에 비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고 있는 손님이에요, 손님. 우주라는 측면에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근원적으로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자기라는 캐릭터로 이렇게 어떤 역할도 하면서 손님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주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근원적으로 손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손님의식의 중심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아예요. 고정적 실체로서 나라는 없어요. 나는 그냥 이 텅 빈 허공 세상에 이런 역할로서 툭 온 거예요. 근데 이 역할로서 왔으니까 그 또한 열심히 사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너무 열심히 사는 것은 또 옳지는 않아요. 너무 진을 빼가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은 좀 설렁설렁하게 살고 있어요. 설렁설렁하게. 근데 전 초반에는 수행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각오로 했냐면은 그냥 이 삶은 없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 몸은 부서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했어요. 목숨 내놓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초반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상기되고 코피 쏟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하고 부딪혀. 왜냐면 쟤 왜 쉬고 있어? 왜 졸고 있어? 남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 수행이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게 수행자의 자세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은 내 기준, 내 생각, 내 분별심을 못 버렸어요. 그러면서 공부가 안 되니까 남을 평가해. 그 짓을 했던 거예요, 제가. 누가 봐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지만은 스스로에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을 강력하게 갖추니까 남을 평가하는 짓거리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 딴짓하는 선생님들 보면 좀 싫겠죠. 근데 거기에 화가 나.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2, 3년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분별심이 남한테 향해 있으면서 그 어떤 진력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3년쯤 지나니까 기력이 떨어져요. 제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나가 떨어지면.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을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서 균형을 맞추게 되니까 이게 뭐랄까? 밖에도 쏠리지 않고 나에게도 너무 몰입하지 않는 그런 균형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 분별심과 생각을 탁 쉬게 될 적에 그런 균형점을 나름대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건 뭐냐면은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중심이다.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 하나 딱 떨쳐낼 수 있으면은 이게 무아, 고정적 실체로서 중심으로서 자리하려는 나의 욕망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 그 무아의 진리를 어느 정도만 우리가 체득해도 알기만 해도 삶이 푹 쉬어져요. 그러면서 바깥 대상들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딴짓하는 스님도 되게 열심히 딴짓을 하고 있던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방향이 달랐던 것뿐이지. 근데 그 방향도 인정해 주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회사에서 한두 명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만 진짜냐? 설렁설렁한 사람들도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회사예요. 그 한두 사람 빠지면은 그 7, 8명이 다 나중에 커버를 해줘요. 이게 전체의 힘이에요. 전체의 힘. 그 전체의 힘을 알기까지 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고생도 해야 돼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 적정선을 찾아간다면은 나중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제 좌우명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스님이 좀 그래요. 아니 젊은 스님이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걸 한 10년 하다가 이게 아니란 걸 깨달으면 그것도 깨달음인 거예요. 균형점을 찾으면 그건 사실 좋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착각에서 사실은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중심이다, 주체다, 주인의식을 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당연히 어떤 분들의 철학은 야 짧고 굵게 살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엔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요. 다 길게 사신 것 같아요. 짧고 굵게 사시면 사실 여기 안 계세요.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길고 가늘게 유연하게 유연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란 말도 그 말도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시절이 있어요. 그것의 부작용의 폐해를 스스로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라는 이런 말이 저의 좌우명이 나오게 된 것인데 한 번은 최선을 다해봐야 돼요. 20대 때, 30대 때. 근데 50대 넘어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기력도 안 되고 불편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옆에서 불편해요. 그 여유를 얻는 게 유연성을 얻는 게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에요. 덕목. 그거는 오래 가시면 안 돼요. 오래 가시면 안 되고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되고 그 모든 상황도 흡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이란 말이 그래요. 최선이란 건 뭐냐면은 온 정성과 힘을 다한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온 정성과 힘을 다한다. 그건 맞죠. 근데 그거는 20, 30대라니까요. 50대, 60대 넘어와서는 최선은 뭐냐면은 가장 좋고 훌륭하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뭐냐면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뜻해요. 최선. 내가 최선을 다한다가 아니라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 근데 최선의 결과가 훌륭한지 그 결과가 훌륭한지는 언제 아는가요? 네? 지나서. 네. 당시에 몰라요. 이것이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지. 솔직히 몰라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나름의 최선이었구나. 정말 나름대로의 훌륭한 결과였구나. 이걸 알 뿐이지 당시엔 몰라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최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유시아 선생님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몰라요.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최선의 결과로서 나오는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이 모른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숭산 스님 법문 많이 하셨잖아요. 오직 모를 뿐.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근데 오직 모를 뿐이 있지만은 숭산 스님께서는 오직 행할 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직 모르지만 오직 행하는 거예요. 오직 모르는 건 뭐예요? 손님의식이에요. 무아예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다는 뜻인 거예요. 오직 모를 뿐. 그런데 오직 할 뿐은 뭐냐면은 이게 주인으로서 수처작주하는 거예요. 모르지만은 그 결과를 내가 속단할 수 없지만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최선으로서 정하지 말고 다만 그 역할을 그 어느 자리나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한다면 나중에 최선의 결과로 점차로 다가가고 있을 뿐이지 정해진 최선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최선이었다.
이렇게 한다면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인다.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또 10년 더 사셔야 돼요. 20년. 그러니까 나는 다만 상황에 맞게끔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한다. 그러나 그 자리나 명분, 지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것이 주인의식과 손님의식의 균형입니다. 균형. 내가 근원적으로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을 때 다만 이런 역할을 하게끔 어떤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낼 뿐이고, 또 시절과 인연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또 자리를 툭 놓고서 떨치고서 또 다른 자리로 가서 행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 이게 참 모범적이고도 참 멋있는 삶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근원적으로 손님으로 왔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면서도 인연에 맞게끔 주인의 역할을 하는 손님의식과 주인의식의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이 날 뿐이에요. 이 구절 되게 유명하죠. 응무수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법 없는 것이 우리가 손님으로서의 삶인 것이고, 다만 그 인연에 맞게끔 이런 원력도 내고 의지도 내고 하면서 자기 역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입척해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연, 장소, 관계, 그 모든 일들이 진실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인의식과 손님의식의 균형된 삶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에서 이 허공이라는 바탕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